네, 오늘 좀 저 도와주러 온 저 신용 친구한테 다시 한번 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요일 오후 어려운 시간에 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지껏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다녀본 두 콘서트 중에 가장 유쾌하고 또 가장 젊고 그건 오늘 참석하신 어린 학생들 때문에 평균 연령이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또 너무 길지 않은 두 콘서트를 한번 기획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한갈 때면 시내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좀 둘러서 소설책도 보고 제 전공인 경제 경영책도 보고 하는데요. 정치 쪽 책이 놓이는 건 좀 잘 가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경제 경영 쪽 책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신간에 나와주고 계속 쌓여지는데 정치 쪽 관련 책은 몇 달 전 나온 책들이 계속 신간으로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쪽 책을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선거 때만 임박하면 거기에도 책이 많이 수북히 쌓입니다. 선거에 출마하시려는 분들이 본인을 알리려고 아마 책들 새로 출간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거기에 제 책 한 권을 새로 갖다 얹었습니다. 제 책 내용도 제가 공부했던 거나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경제 쪽 섹션에 놓여지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경제라는 학문도 사실 정치를 수반하지 않고는 전혀 무의미한 학문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무모하게나마 정치 관련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보신 제 제목대로 이제 더 나은 정치를 같이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릴 적 몇 안 남은 사진인데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네, 여기 제입니다. 네, 어렸을 때 제가 해외에서 잠깐 생활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머리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저렇게 서양 아이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머리가 좀 커 보이긴 합니다. 좀 옛날 얘기긴 한데 애들 이름이 대충 기억이 나요. 요 전형적인 프랑스 소녀처럼 된 이 아이는 이름이 나탈리였고 제 옆에 앉은 요 짝꿍 친구는 아마 이름이 제랄딘이었습니다. 이 친구 이름이 아마 세바스찬이었고요. 대충 어렴풋이 이름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프랑스의 전형적인 공립학교의 학급 구성입니다. 보면 인종들이 좀 다양하죠. 알제리, 튀니지, 포르투갈, 각종 나라에서 다양한 인종들로 학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중 유일하게 저만 아마 동양에서 온 아이였습니다. 근데 4년 남짓 프랑스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차별받는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프랑스에서 학교 생활은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상당히 자유롭고 편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질문을 선생님한테 하고 싶어도 언제나 손을 들면 손 들지 않아도 질문을 할 수 있었고요. 수업 시간 중간에 졸리면 교실 뒤에 가서 잠도 잘 수 있었어요. 부럽죠? 또 학용품이나 미술품이 떨어져도 따로 부모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저 학용품 떨어졌어요 말씀드리면 정말 떨어진 것만 확인하고 학교에서 새 학용품과 미술용품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들한테 세금 더 내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프랑스에서 생활할 때는 어떤 집 아이가 잘 사는지 어떤 집 아이가 못 사는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4년 정도 프랑스 생활을 거치고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배운 것이 이 서열과 순위였습니다. 일단 성적으로 모든 서열이 쫙 매겨주더라고요. 이 또한 그 순위가 나온다는 거에 익숙치 않았던 저로서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근데 남자아이들은 또 성적순 말고 또 뭐가 있죠? 힘, 주먹순이 따로 있습니다. 자,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뭐 1장이다, 2장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는 순위도 분명히 알게 모르게 음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린이들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요 선생님들의 관심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재력과 일정 부분 비례한다는 것을 어린 제가 그때 좀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실은 아직도 성적, 그 어떠한 기준으로 이렇게 모든 아이들을 서열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문 기숙학교는요, 매달 시험 치르는 그 성적을 가지고 기숙사 방을 바꾼대요. 여긴 1등방, 2등방, 3등방. 그런 스트레스 받는 학교에 아이들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가지 기준선을 가지고 모든 아이들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서열화하는 거. 이게 제가 외국 생활을 경험하고 처음 한국으로 돌아와서 느낀 점이었습니다. 몇 년 전 한 지상파 시사 고갈 프로그램에서 강서구의 어떤 아파트를 취재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아파트에 한쪽은 10평대 임대 아파트가 있었고 저쪽은 대형평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 아파트 주민들이 같은 학교 등교하는 거를 거부해가지고 MBC에서 그때 취재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대고 아이들 인터뷰를 하고 돌아다녀 봤는데 저쪽 놀이터에는 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학교가 끝나면 뭐 학원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저쪽 놀이터에는 그네 하나의 아이가 딱 혼자 그네를 타면서 놀고 있는데 카메라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취재하는데 이런 말 그때 남겼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쪽 대형 평수 아파트 아이들과 제가 살아간 인생은 다르잖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말이 되게 뒷전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미 그 어린 나이에 세상에 대한 선을 딱 긋고 있는 거예요. 저쪽 아이들과 제가 살아간 인생은 다르더라고요. 그 아이가 개인적으로 좀 딱하고 불쌍했던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 아이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자기를 개발할 기회를 너무 어린 나이에 일찍 저버렸다는 게 굉장히 좀 가슴 아프고 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갈등들은 사실 비단 그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서울 시내 곳곳 여러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놓인 게시판 광고입니다. 볼까요? 보이세요? 수학과에, 여기는 영어과에, 고3 영어과에, 과외 지도, 여기도 과외 전단입니다. 이 과외 전단 옆에 사실 부동산 아파트 대출 광고도 있어요. 저희 아파트 게시판 광고는 딱 두 가지 광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과외 광고하고 대출 광고. 이게 2012년도 대한민국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교육과 부동산. 정치하겠다는 사람, 그 어떤 사람들도 이 두 문제를 아마 해결했다고 할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늘 와 계신 학부모님들도 아마 학원비, 사교육 얘기만 나오면 막 손 들고 하실 말씀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기본교육 과외시킨 건 당연하고 체육도 요즘은 축구도 잘하면 또 과외라고 하더라고요. 또 아이가 영어 말하기 대회 나간다고 해도 혼자 영어 말하기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문 학원을 또 찾아가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 그 영어 선생님이 써주는 원고를 갖고 딸딸딸 외워가지고 코칭을 받아가지고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옛날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어긋나면 또 전부 과외 금지 또 이렇게 풀 수도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과외를 금지했어도 있는 집들은 다 몰래 아름아름 해가지고 그 금지시킨 아이들의 독점이었고만 이쪽 분들만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원 강사로 돈을 좀 잘 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 잘하나요? 네. 예전에 과외 광고할 때는 더 현란하게 분필 던져하면서 멋진 강의를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잘하던 것이 하위권 아이들을 좀 중상위권으로 올려놓는 그런 스킬은 제가 좀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아이의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게 절대 아니었고요. 단지 이번 달 시험만 어떻다면 점수를 좀 올려줄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만 좀 잘 습득해서 전달했던 거라고 스스로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외 선생님, 잘 나가는 선생님 그 사이에서 도는 얘기가 있어요. 과외 학원 강사는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주머니를 상대해야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어머니들의 불안한 마음만 살짝 건드리면 그 아이는 그 학원에 계속 찾아옵니다. 많이 들으시는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일 거예요. 어머니 대치동 아이들은 이런 거 다 해요. 목적정 아이들은 학교 들어오기 전에 이런 거 다 마치고 들어옵니다. 이런 말씀을 아마 많이 듣게 되시면 우리 아이만 안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에 학원 등록비를 안 주기 또 어렵게 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업자분들 얘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기서 손준 메가스타디 회장 아시죠? 메가스타디 회장님 모르세요? 메가스타디 시가총액이 8천억이니까 요분이 30% 정도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개인 자산이 한 2천억이 넘게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요분이 했던 인터뷰 기사 잠깐 좀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공부, 고시 공부에 목매는 건 두렵기 때문입니다. 경쟁에서 밀리면 끝이다. 안전망이라도 찾자는 거죠. 양극화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발버둥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해서 취업한들 대기업 부속품밖에 더 됩니까? 얄팍한 인생밖에 더 됩니까? 이제 공부는 구원이 아니라 기득청 뒷다리만 잡고 편하게 살자는 수단에 불과합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가진 사람들이 불을 세습한 장치를 너무 단단하게 만들어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자식들을 너무 튼튼한 안전장치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고 또 명문대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산층으로 그 이상으로는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대학 잘 가는 거는 경쟁력 요소의 하나의 따름일 뿐이지 큰 경쟁력은 아니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바닥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중산층 이상으로는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깽판 치는 아이들한테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데요. 당장 유예기가
다가오지 않으시더라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학부모님들 한번 곰곰이 이 인터뷰 기사 다시 한번 찾아봐가지고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 아시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네, 조선시대 실학자로서 정약용 선생님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조선 중후기에서 아마 가장 깨이신 개혁적인 정치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임금님한테 좀 못 보여가지고 지방으로 유배를 간 적이 있어요. 지방 유배를 가지고 그 경성에 한성에 남아 있는 자식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굉장히 다가오더라고요. 얘들아, 아버지는 비록 지금 죄를 짓고 지방에 유배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절대 사대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선생님, 좋은 학부모, 좋은 교우들과 있어야지 우리 집안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자식들을 신신당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교육 문제는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언양은뜻, 일도 양단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이런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갈등의 집합체이며 한국사의 축소판이 저는 이 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 선생님들을 무시하고 떠드는 아이들, 여기도 계시죠? 체벌 없이는 도저히 아이들이 통제가 불가능하더라고 미리 체념하고 계신 선생님들. 절반 넘게 아이들은 이미 교실 뒤에서 자고 있고요. 아무도 그 아이를 깨우지 않습니다. 선행학습을 통해서 다 공부하고 와서 이미 그 선생님들 수업에는 이미 관심을 잃고 있는 거죠. 요즘 신문 보면 무슨 사건이 제일 많이 터져요? 왕따, 빵셔틀, 청소년 자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 교육, 더 좁게 말해서는 저는 이 학교를 저의 첫 화두로 삼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법보다 모든 상식적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저게 맞다라고 끄덕끄덕하는 사회적인 통념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면 OX로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우리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면 또 답들이 사실 좀 애매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OX 한번 해보세요. 길가에 휴지를 주우려고 하는데 그 어머님들은 아이의 손이 더러워진다고 휴지 줍지 말라고 말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원어민과 가급적 똑같은 발음을 해야 된다고 어린 나이에 혀를 절개시키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미래에 대한 보장 없이 가계 수입의 40%를 전부 다 아들 사교육비로 제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아이들이 따당하는 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나만 알면 괜찮아. 그래서 애써 못 본 척하는 학급 아이들도 있고요.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가 아닌 전부 의대로 몰리는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지도자의 도덕성이 무슨 상관이야. 나의 주머니만 배불려주면 되지 해가지고 투표하시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012년도 대한민국의 비상식들은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좌나 우의 문제를 풀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보수나 진보라는 프레임 갖고도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는 더더욱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안철수 교수님의 말한 상식과 비상식이라는 것이 이런 문제들을 설명하는 데는 나는 더 적절한 프레임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큰 거대 담론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비상식들을 상식으로 치환하는 일부터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한다고 하고 싶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좀 말씀들을 많이 여쭤봤어요. 열이면 한 8, 9분들이 반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부터 절대 반대하셨습니다. 네가 잘 몰라서 덤비는 거지 거기가 네가 생각하는 그렇게 호락한 판이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아마 3가지 정도 얘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박병민 저 숫자 좀 읽어주시겠어요? 저 1억 6,800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 와 계신 다른 예비후보님들도 계신데 제가 마포 선관위 가서 요 비용만 쓰겠다고 약속을 하고 온 금액이 1억 6,800만 원입니다. 크다면 큰 돈이죠. 그렇죠? 근데 아마 이 돈 갖고 선거를 치른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아마 여러 계실 겁니다. 주변에서 20억 썼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3억 쓰고 당선됐다는 분들도 여러 버전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선거구가 어디냐, 개인의 자산이 어디냐에 따라서 각각 조금씩은 다를 것 같습니다. 선거와 돈, 사실 떼어서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선거 준비하면서 자금이 가장 먼저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선거 사무실을 얻어야 되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특히 역세권 주변에는 보증금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길거리를 샅샅이 모든 부동산들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찾은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3월 중순이면 헐릴 건물인데 그 헐릴 걸 예상했기 때문에 보증금이 필요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찾았습니다. 그날 굉장히 추웠는데 그 환호성을 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증금 부분이 일단 저한테는 세이브가 됐습니다. 또 인테리어 비용도 아끼려고 저 앞에 계신 분들하고 직접 제가 호호 손을 두면서 못하는 페인트질로 다 했었고요. 저희 사무실 한번 와보십시오. 낮은 그럭저럭하게 모양새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 하나가 인건비예요. 보통 무상으로 와서 선거운동을 도와주시는 분이 많이 없는데 자랑하고 싶은 건 저희 지금 선거 캠프 분들은 전부 다 무급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요분들 때문에 지금 제가 선거 비용을 또 많이 다시 아낄 수 있습니다. 또 명함이나 기획 홍보물들도 우리 없는 머리 갖고 쥐어짜가지고 지금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직접 깨닫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이 금액보다도 더 아래에서 돈을 낭비하면서 선거를 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이 이제 슬슬 들고 있습니다. 자금 관련해서 제가 오늘 완주하게 계신 한 300명 남짓 분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직장 생활에서 모은 돈이 조금 있고요. 오늘 내신 책, 내주신 후원금과 책 인세만 갖고 선거를 한번 치러볼게요. 만약 선거 과정에서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한국 정치 통상에서는 이건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먼저 제가 두 손을 들고 여러분한테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 다음 또 많이 하는 질문들이 중앙에 누구 줄을 잡고 누구 라인을 타고 내려가냐 많이들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좀 재미난 우스갯소리 하나만 할까요? 김종필 씨 아시죠? 네. 옛날 정권 2인자로서 한 20년 넘게 한국 정권을 좌지우지한 분인데 옛날에 공화당 공천을 받으려면 청구동에 계신 김종필 씨 자택을 찾아갔어야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공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얼마를 갖다 드리면 이번에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냐, 많은 선거 나오시려는 분들이 가서 여쭤봤더랍니다. 그럴 때마다 김종필 씨는 피아노 펴가지고 건반을 치셨대요. 그래서 너무 급해하는 저 후보자들한테 하는 말씀이 이 음악 선율 너무 아름답지 않은가? 그런 숭단이 같은 말씀만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공천이 급해서 오신 분들한테 명확한 답을 안 주는 거죠. 한국 정치 보스란 분들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을 갖고 모든 본인의 권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번 경선은요,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중앙당에 힘세신 분이 이렇게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국민 경선을 통해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당 후보 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적합할지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시고요. 선거 공보물도 보시고요. 직접 투표하셔서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 직접 정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우셔가지고 직접 나오시기 어려우시면 아마 집에서 핸드폰을 통해서도 투표하실 수 있을 그런 장치들이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여의도 중앙 당사관인 마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하나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사람을 믿지 말라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를 아끼는 분들부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거 과정에서 네 주변에 붙는 사람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분명 무슨 이속이 있고 너한테 뭘 요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분들 사실 안 뵌 건 아니에요. 많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전 요 정도 가진 것 같고 선거를 치러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더니 금방 제 앞에서 낙담한 표정들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가 꼭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마저 무너지면 젊은 제가 멀쩡한 직장 놔두고 이 판에 뛰어들 이유는 특별히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구죠? 아까 대답 잘하던 친구. 네,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오는데 건국이 2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진짜예요. 2007년도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출마를 선언했을 때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말했어요. 미국 역사에서 흑인 대통령은 아직 이르다라고. 근데 그 추운 미국 겨울 선거에서 3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그래도 투표하겠다는 이 흑인분들
여러 다인종 그 분들의 열정들이 200년 역사에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네, 작년에 타기하신 분 중에 뭐 제가 심정적으로 가장 좀 안쓰러웠던 분인데 잘 알고 계시네요. 애플 제품 쓰고 계신 분 아마 30% 정도는 여러분들 중에 애플 스마트폰을 쓰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애플은 특이하게 가장 빠른, 가장 성능 좋은 제품을 설명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뭐 1GHz 리얼 코라든지 뭐 14.4 Mbps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가장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왠지 모르게 손이 가는, 직관적으로 끌리는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정치에도 이런 이제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한 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돈이 많다고, 중앙에 누구 라인이라고, 아니면 지역에 자기가 큰 조직 몇 개를 꾸리고 있다고, 이런 정치인이 아닌 주민들의 삶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손으로 이제 직접 뽑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아저씨. 네. 저는 대학 졸업하고 한 10년간 기업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뭐 해결책들을 내려주는 이런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산업 현장들을 많이 돌아다닐 값진 경험을 좀 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는 데는 사실 굉장히 차가운 머리가 필요로 합니다. 저는 또 꿈을 잃어버린 아이 그 인터뷰 굉장히 분개했었고요. 사회 양극화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가슴속으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뜨거운 가슴 또한 갖고 있다고 좀 자신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양쪽의 균형을 갖춘 젊은이라고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주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여전히 시청률 1등이죠, 그렇죠? 처음에 이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했던 것들이 이빨로 뭐 기차 끌기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포맷이 한번 바뀌어가지고 무리한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잠깐 프로그램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때는 놀이기구 타면서 입술에 루즈 바르기 이런 게임들도 많이 했었어요. 네, 그것도 기억이 나요. 또 그 다음부터 이제 유재석 1인 체제가 되면서 무한 도전으로 오늘까지 롱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무모한 도전을 넘어서 이제 무리한 도전을 좀 거쳐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무한 도전으로 좀 나가보고 싶습니다. 이 무한도전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면 그 1인자 유재석의 단독 개인기만으로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유재석이 좀 어려울 때는 2인자 박명수가 호통 개그로 프로그램을 끌어가고 있고 뭐 밉살스러운 좀 꼬마 하하가 또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끌어나갈 때도 있고 요즘은 누구죠? 예능 대세 호칭을 받고 있는 정영돈 씨가 이 프로그램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골고루 돌아가는 이 팀워크들이 사실 이 무한도전의 롱런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한도전 못지않은 팀워크를 자랑하고 있는 저희 캠프 팀원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자리 좀 마치도록 할게요. 끄지 마시지. 끄셨어요? 네, 그럼 저는 후보자 정세현이고요. 저희 상학실장님을 맡고 계신 허발석 선배님 좀 나와주시죠. 배영배 사장님 올라오시죠. 박상범 형님 올라오시죠. 네, 박선주 씨 뭐 계시면 밖에 계신가요? 제 친구 권영진 어디 있나요? 성경 씨 뒤에 계신가요? 요 팀워 그대로 4월 11일 날 가서 저희 환호하는 모습을 6시 딱 그 개표 방송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면서 오늘 자리 마련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